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의정부 성모 정신과 의원을 개업하고 계십니다. 네. 예, 좀 손님은 항상 많으시다고요. 그냥 열심히 진료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게 사회가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했는데 일본에는 75% 가량이 네. 국민들 정부에서 여론조사했는데 행복하다, 네. 만족한다. 네. 이러는데 한국에는 만약에 조사를 하면 몇 프로쯤 나올 것 같습니까? 10%? 그렇죠. 네. 그래서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젊은 네.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우리 같은 또 중장년층은 그런 대로 또 다들 네. 이렇게 인생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생에 저는 이제 그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그 인생을 왜 사느냐라고 제가 가끔 질문을 합니다. 예. 환자분들 대다수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씀을 예. 하시는데 예. 저는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 자주 드리는 것처럼 자기를 마음 공부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숙제가 있고 그다음에 험난한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을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그 마음 공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거의 시지퍼스의 신화네요. 그렇죠. 네? 네. 계속 그냥 이렇게 돌을 큰 바위를 네. 밀고 올라가다가 또 쓰러지고 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살면서 이게 별로 뭐 저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댓글에 제 방송을 본 사람 황장수는 친구가 없을 것 같아. 전 맞짱을 뜨면 되게 겁나는 사람 같아. 현피 뜨면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그거 좀 어떻게 보입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내가 좀 비정상인가? 전 제 관심 있는 거 외에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게 실제로는 일상생활에 굉장히 서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나이대별 연령대별로 실제로 그 목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고 50대부터는 성취보다는 자기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이 잘 이루어지면 노년기가 편안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 공부하는 아이템이 10대, 20대와 50대, 60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하려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네. 수학은 무슨 과목이다, 영어는 네. 어떤 과목이다, 네. 이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네. 이 자기 마음 공부를 하려면 네. 자기가 자기를 좀 이렇게 대략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네. 요즘은 저도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네. 이렇게 사람들이 네.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재행무상, 제법무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법무아라는 것처럼 이 세상 만법은 모든 법은 법칙은 내가 없다. 무아. 이제 그런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이제 10대, 20대까지는 자기 자신 에고를 강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10대, 20대까지는. 에고를 강화시켜 나간다는 거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걸 추진해 나가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나가는 과정이고 50대에 이르면 실제로 제법무아, 나랄 게 없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나 자신이 모든 것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모든 세포도 1년이면
뭐 하나도 똑같지 않고 다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듯이 내 생각, 감정, 느낌도 어렸을 때나 작년이나 어제나 그 모든 느낌이 매일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나를 규정하고 있는 거는 따지고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는 게 과연 있나. 그러니까 50대가 넘어서면 결국은 내가 나랄 게 없다라는 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나의 본질에 해당하는, 실제로는 나의 본질에 해당하는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자기 자신의 전반적인 통합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지만, 제가 이제 조금씩 제가 틈 나는 대로 현실과 접목을 해서 조금씩 설명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워낙 놀변이라서,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설명하다 보면 여러 선생님들도 이해를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대가 넘었을 때 나랄 게 없다라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나랄 게 없으면 누가 나를 욕해도 실제로는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나랄 게 없는데, 그 나라는 비난 대상이 없는데 그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 대신 내가 추구하는 거는 나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나 자신의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이런 모든 거를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그게 바로 종교인들이 하는 신과의 합일이거든요. 그 과정을 밟아 나가다 보면 매일매일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를 추구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50대, 60대부터는 자기 자신의 완성, 인격의 완성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쉽게 아니라 그냥 한 줄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네. 그런 이야기겠죠. 네, 내가 누군지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내가 누군지 나라고 할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면 없다 이 말이죠. 예. 아무것도 없고 계속 변하는 것들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예,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 뭐 또 현안 이야기 하나 좀 하면, 그 얼마 전에 네. 그 안산이 아니라 그 안양에선가, 네. 그 노래방에서 네. 그 뭐 노래방 여자 도우미 바꿔달라고 네. 이야기를 하니까 50대가 30대의 노래방 주인이 네. 그 이렇게 죽였잖아요. 네. 죽인 게 아니라 그냥 토막을 내서 그렇죠. 과천에 그 공원에 주차장 옆에 숲에다가 던져놨다가 네. 들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좀 범행수법이나 이런 걸 보고 사이코패스에 좀 가까울 거다. 네. 아니 그 정도를 가지고 시비가 붙어서 그냥 몇 대 때리면 몰라도 토막을 내었어. 네. 또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이틀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네. 그 거기 시신하고 지하에 시신하고 같이 있었다. 그 안에. 네. 그래서 먹고 자고 했다. 그러고는 또 버리면 정말 뭐 지도 새도 모르게 버리려고 노력을 해도 잡히겠지만 그 뭐 그냥 주차장 바로 옆에 등산로에다가 버렸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얼굴이 이제 범인이 공개됐잖아요, 네, 어제. 네. 그래서 저는 얼굴이 굉장히 광대뼈가 나오고 눈매가 무섭고 이렇게 얼굴도 길쭉한 날카로운 성격에 네. 좀 이는 강력한 네. 좀 진짜 전형적인 살인마 얼굴을 했을 거다 봤는데 둥글둥글한 데다가 머리를 이렇게 휘날리는 이런 타입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네. 그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일반적인 사람의 범죄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죄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모습과는 전혀 틀리고, 그 다음에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과정이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이 양심이 정신과에서는 양심에 빵꾸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슈퍼에고 라쿠나,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슈퍼 초자에 구멍이 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이제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죄송하다는 생각이 안 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30대 한 후반까지 네, 그 본인의 그런 기질을 드러내지 않고 네. 좀 전과나 이런 것이 크게 없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저렇게 사회에 온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 참 실제로 독특하지 그 않습니까? 많이 사이코패스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률이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100명 중에 한두 명 꼴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대기업의 임원급에도 사이코패스, 임원진을 따져보면 사이코패스가 더 많은 걸로 일반인들보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니까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때는 더 특별한 능력을 능력이 발휘한다. 훨씬 더 뛰어날 수가 있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겪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남을 속이는 것도 전혀 죄책감 없이 남을 속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 어떤 걸로 그 사이코패스를 의심해 볼 수 있냐면 그 애완동물을 학대하는 거. 그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던져가 죽인다. 고양이를 떨어뜨려서 어떻게 되나 보자고 아무 느낌 없이 던지는 어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진짜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참 부모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은요 어릴 때 그런 기질이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빨리 치유해야 되는데 그 사이코패스에 관한 가장 유명한 영화가 크리스찬 베일이 나온 그 아메리칸 사이코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막 겉으로는 멀쩡하게 옷 입고 성공한 금융가처럼 이렇게 하는데 뒤로는 매일 사람을 죽이는데 쾌감을 느끼는 완전히 이중적인. 겉으로는 절대로 사이코패스를 감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미국의 연쇄살인 사건 네. 이런 부분에 보면 멀쩡하게 그냥 이웃에 평범하게 있었는데 수십 명을 나중에 죽인 그렇죠. 살인마였다. 뭐 지하실에서 시신이 여러 개가 논다. 네.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보면 좀 그런 기질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보통 확실하게 확인을 하려면 한 2주 정도, 최소한 2주 정도 입원을 시켜서 2주 하루 종일 상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하고 감정 소통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동물은 사랑해요. 예, 그리고 뭐 살아있는 거를 잡고 이런 거 뭐 횟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를 생선에 아가미를 팔딱팔딱 하는데 해가 있으면 그걸 먹지를 못해요. 그럼 사이코패스 전혀 아니세요. 다행입니다. 사이코패스이면 이렇게 뉴스 브리핑도 하는 과정에서 그 없는 자들의 고통을 공감 못 하시죠. 좀 안심이 되네요. 자, 원격 의료. 네. 슬슬 그 큰 병원을 가진 대기업이 이제 원격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또 참여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제 말을 잘 안 꺼내면서 청와대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다 처리하기를 바라고 민주당에는 이해찬이 된 이후에 인터넷 은행은 지금 절반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에 따라서 움직이던 의원들이 이제 자기 소리를 내고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원격 의료 문제에 대해서 그 지금 의사협회나 의사 진영에서 난리가 나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조용하신 거죠? 지금 그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그 논의가 이미 돼서 그 부분이 원격 의료는 서비스 발전 기본법에서 빠지는 걸로 그 의사협회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거 지금 청와대는 원격 의료의 단계를 나눠서 약한 단계에 착한 원격 의료를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의사협회는 복지부 말을 믿고 그러는 건지 그냥 자기들 집행부가 데모하기 싫으니까 쏘아주는 척 하는 건지. 일단은 이제 복지부가 협상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협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의협 집행부겠죠. 근데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의사들의 그 복지부에 대한 불신도 강하지만 또 원격 의료에 대한 공포감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옛날에 그 뭐 의사 하다가 저도 의료계 뭐 이런 시스템 만드는 데 관여를 많이 했는데 네. 복지부 장관까지 되는 네. 그 저기 저 성심가 뭡니까 저 춘천입니까? 네. 한림대학교 네, 네. 그분하고도 잘 알고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들이 이 관료에 대해서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사회적인 경험이 일반 의사들이 예.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 의과대학 졸업하고 또 인턴 에이전트 과정, 수련 과정도 거의 그 의료계 사람들만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개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자기한테 찾아오는 진료할 때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몰라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또 그 관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우리의 요구 조건을 그 협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농민들은 보면 자기들의 무슨 농민단체 네, 네.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뭐 농림부에 네, 국장이나 네, 뭐 차관을 봐도 감 지르고 네, 이러는데 의사들은 보건복지부 과장한테도 이렇게 좀 그게 빌빌빌빌 끼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인턴 에이전트 모든 과정이 그 의사가 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모범생이 아니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폭력적인 일을 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대부분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들이 참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협회에서 어디 일탈 학교 같은 걸 좀 만들어 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오줌을 좀 누게 한다든지 네. 막 좀 이렇게 막 우통을 다 벗고 달리게 한다든지 이런 걸 좀 시켜서 의사들 네. 좀 단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네. 저는 지금 보면 병원 갖고 있는 재벌 회사 예, 예. 그리고 의료 산업의 인프라를 좀 구축해 놓은 데는 다 지금 몸을 풀고 있는데 예, 예. 의사들만 지금 그렇죠. 믿고 별일 없을 거다 이러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요. 야 정말 그래서 좀 의사협회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답답한 싶습니다. 부분이 많습니다. 예. 자, 그 요즘 보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예, 예. 트럼프는 미국의 이 구글이 이제 보도를 네, 쭉 네.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 네이버처럼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몇 개씩 이렇게 올리면 이제 자기가 찾아보잖아요. 네. 근데 구글의 이제 뉴스 배치가 저게 좌파 뉴스다. 가짜 뉴스를 좌파 언론이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네. 구글을 좌파라고 해요. 네. 96%가 좌파다. 좌파 뉴스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이 직접 손을 벌겠다고 달라드는데 한국에는 이제 문정권이 네. 지금 보수 유튜브에 네. 전부 거구 네. 수꼴들이 네. 차지해가지고 이제 방송법을 만들어서 제재를 해야 되겠다고 네. 달라들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구글을 보고 네. 또 문재인은 유튜브를 보고 하나는 극자라 그러고 하나는 거구라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을 해요. 네. 이 두 사람이 좀 방향은 달라도 네. 성격이 제가 항상 제 방송에서 네. 둘이 수준이 비슷하니까 같이 놀다가 또 서로 욕하고 저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저 트럼프 저 사람의 성격은 좀 어찌 보십니까? 제가 트럼프를 한때 돼야 된다 했다가 네. 어느 날 보고 나서 보니까 기대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판을 많이 했죠. 한국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언행을 해왔던 것들을 쭉 지금까지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보면은 저는 이제 이분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그 나르시스틱 그러니까 자기애적 인격 성향이 강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애적 인격 성향이 강한 분들은 남들이 자기를 비판하는 거를 절대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하기 힘들죠. 조언하면 자기를 비판을 하면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꼴을 못 보니까 내쫓게 되고 자꾸 측근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는 그런 부분에 좀 자기가 계속 데리고 갈 측근들에게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측근들이 배신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저는 봐도 잘 현재까지는 제가 어떤 경향이 있다라는 건 모르겠는데 단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러니까 모든 인터뷰라든지 그 회의를 할 때 항상 A4 용지를 보고 읽는 부분에 있어서 인격의 문제보다는 인지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고 자꾸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A4 용지를 갖다가 그렇게 이렇게 동반 안 하도록 본인이 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건데. 근데 저기에 조금 이렇게 차이점이요. 네. 이제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을 2012년 이전에는 네.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노무현 정권 때 처음에 이제 그 수석으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무슨 시민사회 수석하고 민정수석을 했죠. 네. 그러고는 또 밖에 나갔다가 비서실장으로 다시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석으로 발탁하기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또 수석과 비서실장으로 5년 임기 중에 4년을 청와대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좀 두렵거나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 좋고 원만하고 이렇게 자기 이렇게 고집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을 다시 이제 투를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 이호철이나 뭐 양정철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무현의 스타일이나 때 노무현 노빠라고 하는 성격이 뭡니까? 강하고 고집 강하고 투쟁력 강하고 이념적으로 교조적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만들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자기들 안에서 찾고 찾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 사람을 이제 2012년에 총선에 내보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선에 내보냈는데 그런데 지금 당선되기 전에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95%였어요. 그러고 보면 아니 한 99%쯤 되잖아요. 이제 대선 때 TV 토론하는 정도가 이제 아는 부분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지금 적폐청산이나 대북 무슨 이런 쇼나 경제 부분에 오기를 갖고 가는 걸 보면 국민들이 생각했던 이 문재인이 맞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민들이 바라봤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자상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강한 그리고 인정 많은 동네 아저씨 같은 이미지로 그 대선을 승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주시하게 된 때가 언제였냐면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돌아가셨을 때 그때 당시에 그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침착하게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전혀 감정의 동요 없이 담담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그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마 주시했던 분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저는 그때의 모습보다 지금이 훨씬 더 고집쟁이 노인처럼 보이는 측면이 강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자신의 이미지를 스스로가 대통령이 돼서 그전에는 박근혜 하면 이미지가 좀 있고 쏙쏙들이는 몰라도 사람들이 어떤 대통령급 정치인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의외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3차 그 정상회담을 평양에 가서 9월 12일, 13일 중에 아직 날은 안 잡혔습니다만 문정인이가 추측을 하는 게 그날이니까 맞겠죠. 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폼페이오가 이제 안 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북한이 지금 서로 긴장으로 좀 돌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거 가겠다 이러는데 지금 현 정권은 얼마 전에 뭐 국회에서 조사했는데 보니까 뭐 74%인가가 뭐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 하고
또 한때 판문점 선언을 했을 때는 뭐 8, 90%가 지지한다. 네. 그거 반대한다 하면 돌 맞을 정도. 네. 짜장면 집에서 뭐 쫓겨났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걸 물어보면 솔직하게 조사하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이거 지금 무리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될 거냐 안 될 거냐 물어보면 네. 한 80%가 비핵화 안 될 거라고 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왜 국민들이 다들 물정은 뻔히 알 건데 분단을 65년간 지금 분단이 아니라 그 저기 전쟁을 끝난 지 65년간 경험도 했고 전쟁의 참사도 기록이나 뭐 또 살아본 사람도 많고 네.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게 이렇게 넘나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론조사가 나올까요? 그 부분이 그 제일 처음에 그 4월 달에 남북 회담하고 하면서 그 평화라는 레토릭에 국민들이 넘어갔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쉽게 한쪽으로 예를 들면 그 월드컵 때 그렇게 같이 한꺼번에 응원하는 나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몇백만 명. 예. 그렇게 동시에 그리고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어떤 주도적인 세력이 어떤 판이 이끌어 나가져 가면 거기에서 밖에 홀로 떨어져 있는 거를 불안해하는 측면이 오랫동안 난세를 겪으면서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류에 끼지 못하면 대다수가 생각하는 주류에 끼지 못하면 불안한 그런 심리적인 작용으로 그때 당시에는 평화 무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평화 무드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으면 나만 홀로 떨어져 있으면 힘들어지게 되지 않나 하는 불안감이 이렇게 작용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그 비핵화 이야기가 결국은 비핵화가 안 되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제 평화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서서히 꺾이고 그 다음에 경제 정책 실패하면서 조금씩 이제 지금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이게 가팔라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락 추세에 들어가지 못한 중도 사람들이 전부 하락으로 한꺼번에 동시에 휩쓸릴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저렇게 확 올라갔듯이 추락할 때도 급잡을 수 없이 네, 급나갈 거라고 지금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예, 저도 그렇죠. 그래 보는데 그러면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삶의 지혜라는 건 아까 마음 공부를 뭐 끝까지 네. 해야 된다는데 네. 지난번에 올림픽 평창 하기 전에 보면 1월 한 그 넷째 주에 문 정권 지지가 50% 초반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때 이제 떨어진 게 20, 30대가 네. 그 무슨 뭐 단일팀을 만드니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네. 이제 지지를 철회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삶의 경험이 없는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이 지금 5, 60년 살아온 사람들보다 네. 파장에 좀 덜 휩쓸리고 오히려 걔들이 인생의 경험이 없고 철학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공부한 게 좀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휩쓸리고 한 5, 60 되는 사람은 안 휩쓸려야 되는데 한국은 보면 4, 5, 60이 더 휩쓸리고 오히려 10대, 20대가 좀 객관적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사는 게 전부 헛살한 겁니까? 그렇게 살면서 그 다수에 끼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험들을 많이 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 댓글 조작 전번에 했던 드루킹?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대중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부분들이 주류구나 다수구나 하면 거기에 끼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조작을 했을 때 그게 효과가 아마 일본이랑 비교하면 일본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처음 겪은 이래는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자 노무현 정권 때 지금 문재인 정권과 비슷한 일을 국민들이 그 뭐 노무현 열기 급속하게 떠오르고 또 완전히 그냥 이 아래 위를 특권 계급을 타파하고 뒤에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밑에 사람이 위에 가고 위에 사람이 내려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운운하는 정의 사회를 만들기 똑같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8, 90%가 유사하게 같이 가고 있는데 그때 한번 우리 같은 박수를 보내다가 나중에 여당도 해체돼 버리고 그렇죠. 나중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걸 경험해놓고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는 거 그거는 뭐 지난번에 이 깨달음의 찰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설마 했겠죠. 그러니까 전번에 실패의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는 그런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지금 보시면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도 전번에도 노무현 정권 때도 김수현 수석이 했었고 지금도 김수현 수석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워가지고 그렇지 않게 하겠다는 게 지금 이번에 정책을 한꺼번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정책의 폭탄을 규제 폭탄을 떨어뜨리는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노무현 정권 때는 하나씩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했지만 지금은 한꺼번에 일괄 폭탄을 투여하는 식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반적인 흐름은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하는 과정도 어떻게 공급을 늘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수요 규제만 하겠다라는 그 방식이 어떻게 똑같이 가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촛불 문제에 대해서 좌파 진영에서는 위대한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2002년에 효선 미선 장갑차 사건 의정부에서 있었잖아요. 원장님 계시고 저 장갑차 사건 교통사고인데 엄청 시끄러웠죠. 그 다음에 2008년에 광우병 소고기 사건 그리고 또 2016년입니까? 지금 저 박근혜 국정농단 촛불 시위 이런 부분을 쭉 보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부분에서 국민들이 촛불이라는 부분을 겪고 난 뒤에도 또 반복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효순 미선양 반미 시위하는 그런 과정과 광우병 사태 그다음에 그 탄핵 집회 이 쭉 과정을 보면 이거는 조직적으로 이 본인들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시위를 이끌었던 집단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박근혜 탄핵 집회를 몇 개월 동안 계속 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을 텐데 예를 들면 의사협회에서 하루 반나절 간단히 시위를 해도 매덕 들어가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몇 달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실제로 효순 미선양 사건 때도 그랬고 광우병 사건도 그랬고 그 예를 들면 각 조직의 그 동원된 숫자들을 보면 그게 그냥 일반인들은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핵심 코어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이미 조직으로 얽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몇 시에 모이자, 어디 모이면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조직화되어 있는데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언젠가는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뭐 중요한 말씀 하셨고요. 자, 그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이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뭐 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지금 53년까지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뭐 중국군이 개입해서 수십만 명이 죽고 이랬는데 중국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나 북한에 대해서 느끼는 거나 미국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 국민들이 너무 객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한미 동맹이나 미국의 역할 이런 부분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반미 이런 부분 속에서 그냥 미국도 중국과 같은 비슷한 견지에 놓고 보고 오히려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국민들 숫자를 조사해보면 더 많지 않겠느냐. 저는
실제로 이제 지금 조사를 해보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보면 미국에 대한 지지가 훨씬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 대한 지지 이전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뒤를 돌이켜 보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중국의 사대를 해왔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명나라한테도 힘들었고 청나라한테도 힘들었고 또 원나라 시절에도 고려시대 원나라 시절에도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나라가 강해지면 우리는 항상 핍박을 받는 존재였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개입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발전을 했지 우리가 핍박받지 않았거든요. 미국의 도움으로 지금 현재까지 현재 선진국에 이르게 된 과정 자체가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고 또한 그 안보도 지켜내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항상 반미, 반일을 해야지 북한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으니까 남쪽에 그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반일, 반미를 선동하게끔 조장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언젠가는 그 뿌리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뉴스 이 브리핑에 네. 이 출연을 좀 해보니까 네. 앞으로 좀 이렇게 자주 좀 이제 매주 좀 나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불러주시면 나와야죠. 근데 제가 워낙 놀변이고,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야, 천만에요. 네. 정말 좋은 말씀, 어디 가서 듣기 어려운 말씀들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